안녕하세요. 자, 오늘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드디어 고려네요. 자, 고려의 통치제재와 국제질서의 변동, 그 첫 번째, 고려의 건국과 통치제재의 정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에요.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모르겠어요. 초고속으로 갈 수 있을지. 자,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동일 속에 동영상이 있는데, 딱 얼굴 보니까, 관심법, 궁예 이야기 나와 있네요. 그죠? 궁예. 요건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학습 목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우리 선생님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학습 목표는, 저기 뭐예요. 수행평가 아니면 또 생활기록부 기록과 연관해서 우리가 학습 목표라는 것들을 좀 유심 있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태조 왕건의 정책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자, 태조 왕건의 정책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생님은 요걸 이제 학습 목표를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다면 후삼국의 통일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로 한번 제가 재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통치 체제의 정비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는데 고려의 통치 체제의 정비 내용은 뭐 보시다시피 양이 굉장히 많아요. 교과서 두 쪽, 세 쪽 정도로 양이 굉장히 많고 해당되는 핵심 단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평가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학습 목표의 달성 여부를 어떻게 검증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테스트할 수 있는 가로 세로 단어풀이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 단어풀이 퀴즈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로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요건 꼭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학교 와서 수업을 하면 또 쌤이 미리 여러분들에게 사전 예고를 해드릴 거예요. 자, 후삼국의 통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왕건 송악이죠? 자, 개성 출신입니다. 맨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어요? 궁예의 신하로 활동을 했다. 그러다가 918년 폭정에 시달렸던 궁예의 폭정에 시달리다가 여러 지방 호족들과 연합해서 궁예를 몰아내고 자 고려를 건국했다. 왜 하필이면 고려냐? 다 아시겠지만 나는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측면에서 고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후삼국을 통일하게 됐다. 자, 경순왕의 항복. 경순왕은 누구예요? 신라의 마지막 왕이죠?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의 항복으로 신라를 흡수하고 후백제를 격파함으로써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왕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지방 세력을 완전히 포섭하고 포섭한 또 다른 삼국 통일을 이루었으며 여기에 또 누구까지 발해 유민까지 포용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삼국 통일은 누가 이뤘다? 신라가 아니라 고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발해를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보는 거예요? 고구려를 보는 거죠. 고구려를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의 통일은 왕건이 한 게 진짜 통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후삼국 통일과 관련된 지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신라에게 화친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잘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라에게는 화친 정책을 폈고 그래서 신라와 손을 잡고 어디를 공격을 한 거예요? 후백제를 공격을 했던 거죠. 만약에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를 적대시하지 않기가 좀 힘들었죠. 왜냐면 후백제라는 나라, 백제를 계승한 나라잖아요. 근데 백제를 멸망시킨 게 어느 나라예요? 신라죠. 그래서 견훤은 백제인들의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기 위해서 신라와 적대 정책을 폈던 건데 이게 견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이게 견훤의 발목을 잡게 되면서 신라의 적대 정책을 폈고 그러면서 신라가 어느 나라에 투항을 하게 돼요. 고려에 투항하면서 후백제는 고립된 거죠. 만약에 후백제가 어차피 신라는 망할 나라니까 신라와 손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고려와 후백제 신라 합친 세력이 비슷비슷했겠죠. 비슷비슷했으면 아마 견훤이 승리를 거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견훤은 신라의 적대 정책을 폈다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후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놓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죠. 것이 되는 거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왕건은 신라와 손을 잡음으로써 이제 나중에 결국 투항을 하게 되니까 그러고 많은 신라 계통의 호족들의 지원을 얻게 되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좀 이제 유의해야 될 거. 고려가 후백제의 땅이지만 여기 어디 금성지방, 나주지방은 일찌감치 고려 왕건이 장악을 했었죠. 이 부분까지. 그 다음에 또 후삼국의 통일과 관련해서 좀 유의해야 될 거 옛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건 여기 대동강 유역이었죠. 대동강에서 여기 원산만까지였는데요.
원산만까지였는데 조금 올라갑니다. 청천강까지. 청천강에서 영흥까지로 영토가 조금 올라갔다는 거. 그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후삼국을 통일했던 태조 왕건의 정책입니다. 자, 왕건은 호족을 포용하는 정책을 쳤다. 즉, 왕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려의 호족들도 있었고, 신라의 호족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후백제의 호족들까지도 자기 편으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포용하는 정책을 씁니다. 포용하는 정책을 사용했죠. 그래서 호족들에게 관직, 토지, 성씨 등을 주는 우대 정책을 썼고 호족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아무래도 호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왕인 왕건하고 결혼하면 왕건이 나를 믿는구나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됐겠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많은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와 있죠. 정략 결혼, 부인이 그래서 몇 명이다. 29명이다. 이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이 몇 명이다. 35명이다. 와우.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들이 몇 명이라는 거. 35명이라는 거죠. 만약에 왕건이 죽었다 그러면 왕의 경쟁률이 몇 대 1이 되는 거예요. 35대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왕건이 죽은 다음에 고려는 왕건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굉장히 약하게 됐겠죠. 35대 1로 왕이 됐지만 한 명이 왕이 됐지만 나머지 34명은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호족 견제 정책으로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가 있는데 사신간 제도는 뭐냐면 지방 출신의 고관을 출신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 김부인데요. 김부를 경주 지방의 사신관으로 임명합니다. 아무래도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주 지방의 사신관으로 오다 보니 경주 지방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귀족들이라든가 호족들이 왕건은 무시할 수 있어요. 아유 저 촌놈의 새끼 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김부가 왔을 때는 직접 본인들이 왕인데 무시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왕건은 경순왕 김부를 통해서 어디를 통제했다? 경주 지방을 통제했다. 사신관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인 제도입니다. 자, 기인 제도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죠. 호족의 자제를 볼모로 개경 지방에 상주시키는 제도다. 그쵸?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방에 있던 세력들이 중앙에 있는 볼모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중앙의 정치 세력은 그 볼모를 통해서 지방 소식들을 듣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인 제도 역시 호족 견제 제도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왕건이 폈던 정책, 민생 안정 정책을 펴니다. 아무래도 후백제, 기간은 길지는 않았지만 약 30여 년간 또 세 나라가 싸웠죠. 싸우다 보니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조세를 줄여준다. 10분의 1로 줄여줍니다. 10분의 1로. 그 다음에 전쟁도 역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 결국은 민심이 별로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불교를 정리합니다. 이제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민생 안정을 위해서 불교를 정리했다. 근데 불교 정리보다 더 중요한 건 세금을 10분의 1로 깎아줬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소득의 10분의 1만 걷습니다. 자, 왕건 또 북진 정책을 폈다. 아까 고려라는 나라 이름 고구려 계승의식 이야기했죠. 그래서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북진 정책 기지로 활용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청천강유역까지 영토를 조금 늘려줬다. 자, 그 다음에 왕건 죽을 때 눈을 못 감아요. 왜 눈을 못 감아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왕권 강화겠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35명. 불보듯 화난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울 것은. 그래서 야 너희들 싸우면 이 나라 바로 망한다. 망하지 않게 해서 너희들 다 좋은데 이 10가지는 지켜라. 후뉴 10조죠. 자, 후뉴 10조 내용 한번 볼게요. 10가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나와 있죠? 자, 먼저 부처님입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다? 부처님 덕분에 세운 나라니까 불교를 숭상해라. 그 다음에 또 고려라는 나라가 세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다? 풍수지리설이 있다. 그래서 도선의 풍수상.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죠. 풍수지리설 누가 들여왔어요? 조선선사가 들여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선의 풍수상에 따르되 자, 함부로 절을 짓지 마라. 이게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되 어지지 못하면 신망 있는 자가 법통을 계승하게 하라. 자, 유교 정치 이념입니다. 유교를 정치의 기본으로 해라. 그러니까 후뉴 10조의 내용 불교, 풍수지리설, 유교. 중국어 풍습 어거지로 따르지 마라. 자주적인 정책이죠. 그 다음에 거라는 특히 더 따르지 마라. 이 거라는 특히 더 따르지 마라. 이게 뭐와 관련이 있어요? 북진 정책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경은 지맥의 근본이니 3년마다 100일 동안 머무르도록 해라. 얘는 북진 정책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기도 해요? 풍수지리설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서경에서 왕은 1년에 3년에 100일씩은 정치를 내라. 분사제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표시 있네요. 연등의 8간에 불교죠. 백성의 신망을 얻고 신상 필벌을 확실히 하라. 유교입니다. 온고지신해라. 유교입니다. 아까 이야기인데 10가지인데 하나가 빠졌죠. 한 가지는 뭐냐면 차현 이남의 사람은 등용하지 마라. 근데 이제 차현 이남은 어디냐면 금강 이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전라도 사람은 등용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후백제와의 싸움에서 견훤이 그만큼 좀 어때요? 뜨거운 맛을 많이 봤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겠는데 아무튼 풍수지리설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정책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도 좀 실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뺐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태조 왕건이 사망한 이후에 고려는 정치가 불안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불안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한 왕이 광종과 성종이죠. 광종 왕권 강화 정책이죠. 자,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 하면 꼭 등장하는 거 노비 안건법입니다. 노비 안건법. 자, 한자를 풀이해 볼게요. 노비 살필 자 검사할 검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비를 살펴서 검사라는 이야기예요. 살펴서 뭘 검사할까요? 노비의 신분을 검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노비인 사람은 노비로 내버려 두는데 신라하되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들은 다시 양민으로 만들어주라. 그러면 노비가 양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족들에게 세금을 냈던 세금이 귀족들에게 갔던 세금이 국가에 귀속되죠. 그러니까 노비가 양민이 되면 국가의 세금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호족들의 수입은 그만큼 어때요? 줄어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노비들은 원래는 요 호족들의 뭐예요? 사병들 역할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되면, 양민이 되면 국가에 봉사할 군인의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 안건법은 뭘 의미한다? 호족 세력 약화, 왕권 강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왕권 강화 정책으로 또 하나 실시한 게 바로 뭐예요? 과거제도 시행이죠? 신라하대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호족들 이야기했는데 호족들은 원래 어때요? 성주라든가 장군이라고 칭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문보다는 뭐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무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도 무력을 기반을 두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안정될 수가 없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펜보다는 다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누구보다 무신들보다는 누구를 등용하자? 문신을 등용하자. 해서 과거제도를 시행했고요. 그래서 과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호족 세력들, 공부를 안 하는 호족들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도태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노비안건법 과거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말풍선으로 내용을 더 정리를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건국 공식과 호족 세력들을 수평했고요. 또 어느 정도 왕권이 강화되니까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뭘 사용했다? 광덕이라든가 준풍과 같은 뭘 사용했다? 연호를 사용하게 돼 있다. 이 연호 사용은 뭘 의미하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연호 사용.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는 자주적이다.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볼 때는 왕권 강화. 그러니까 자주적 왕권 강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광종이 노비양건법 과거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으니까 이제 어때요? 독자적인 뭐까지도 사용했다? 연호까지도 사용했다. 아까 한번 봤죠? 독자적으로 사용했던 연호 이름이 뭐냐면 광덕이라든가 준풍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공복도 제정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네요. 그래서 광종 때 어느 정도 왕권 강화를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광종 때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는데 광종이 죽자마자 왕권이 다시 흔들립니다. 아무래도 광종이 추진했던 왕권 강화는 좀 어때요? 왕 한 사람에 의존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성종 때 그러면 왕권 강화를 왕 한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걸 제도적으로 이제 어때요? 정착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성종이 어때요? 전국에 있는 오품기상 관리들에게 요즘으로 따지면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죠.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냈는데 이때 공모전에 당선된 친구가 누구냐면 최승로입니다. 그죠?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건의를 해요. 왕에게. 자, 더 이상 광종이 죽은 다음과 같은 나라의 혼란을 막으려면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28개를 건의를 했어요. 시무 28조입니다.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무 28조의 대표적인 내용 두 가지인데 하나는 7조, 하나는 지방관을 파견하세요. 지방에 관리가 없으니 지방에서 관리를 파견하지 않으니 호족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집니다. 청컨대 빨리 관리를 파견하세요. 그래서 성종이 12군데 관리를 파견합니다. 12목입니다. 12목. 그 다음에 20조는 뭐냐면
왕건이 불교를 중요시하라고 그랬는데 지나치게 불교를 중요시하다 보니 백성들의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불교는 즉 극락은 죽어서 가는 것이요. 유교는 뭐 하는 거예요? 현세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다. 유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교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쓰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불교는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0조는 뭐냐면 유교와 불교의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유교와 불교의 조화. 그래서 7조 지방관 파견, 20조 유교와 불교의 조화를 주장하는 시무 28조의 내용을 건의를 합니다. 시무 28조의 내용을 건의를 해서 이거 성종이 채택을 했죠.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중앙통치제를 정비를 했고요. 이거. 그 다음에 지방에는 뭘 파견합니까? 관리도 파견해요. 자, 그러면 유교 정치 이념의 바탕을 두었던 중앙통치제도 뭐냐? 이성육부, 중앙정치조직. 그 다음에 12목, 관리 파견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향리. 그 다음에 과거제도를 정비합니다. 과거제도를 만든 건 광종이고 얘를 정비한 건 성종입니다. 불교 행사를 축소합니다. 아까 한번 이야기했죠. 유교와 불교의 조화입니다. 지나치게 불교만 강조하면 백성들의 생활이 어때요? 어려워집니다. 오케이? 따라서 유교와 불교를 조화롭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나머지는 좀 쉬었다 볼게요.